네, 도시개발법의 우리 핵심 예상 문제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파트에서 기출문제 먼저 보고 관련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죠. 자, 아닌 걸 찾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면적과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요거 맞는 것입니다. 요게 면적은 상관없습니다. 면적이 10만이든 뭐 30만이든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아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에 이 문제가 있죠.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자는 이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요 2번처럼 표현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지방공사의 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국토부 장관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런 지방공사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는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4번 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자, 이게 다 붙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공기관의 장과 정보출원기관의 장이 국가공기업의 이런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을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이 3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충화면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원칙.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치면 협의하여 구역 지정할 자 1명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5번처럼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사업이 필요할 때, 아까 우리 지문에서 봤듯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역 지정을 요청을 했을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동료 장관들이 요청을 할 수 있고 면적은 따로 없습니다. 자, 우리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출원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 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간에 좀 전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협의해서 구역 지정을 1명을 하는데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5가지 사유를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1번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2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에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규모,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은 뭐 자연녹지라든가 생산녹지 같은 지역에서는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시도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죠.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가 되는 겁니다. 자, 대도시의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맞죠? 아까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 지금은 여기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 군, 구청장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아까 우리 봤듯이 2개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 시도나 대도시가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자, 4번도 맞는 거로 봐야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법정된 동의를 얻어서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이 특광도지사인데, 자, 특광도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요청을 받는 거고, 이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에게 제한할 수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장에게 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12명 시행자 중에서 이 토지 소유자는 이 법정된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시군구청장한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정답이 5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보충 설명 드리면 여기 보시면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청, 시군구가 시도지사, 특광도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반드시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시군구청장 요청자 앞에는 제한자가 있죠. 우리 12명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1번 시행자와 6번 시행자인 조합을 뺀 10명의 시행자 후보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한테. 우리 제한자가 국가나 지자체를 빼고 공공기관, 정부출연, 지방공사, 그 다음에 민간시행 중에서 조합을 뺀 토지소유자, 이전법인, 그 다음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공동출자법인 같은 자들이 우리 12명 시행자 중에서 우리 공공시행자하고 민간시행자가 있었는데 이 조합을 제외하고 앞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한 요 2, 3, 4번 시행자하고 공공시행 중에서 5번하고 7번부터 12번 시행자가 민간시행자 후보로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지금 봤지 시군구청장에게 제안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구는 시도지사한테 특광도한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여기 12명 시행자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인 1번 시행자, 6번 시행자인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후보가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을 하고 시군구청장은 요청자가 되어서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았을 때 국토부 장관이 제안 받았을 때랑 별도로 이런 규정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조항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정답은 5번으로 봐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는 제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한테 제한할 수 있다. 제주도는 따로 제주도지사가 제한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시군구청장한테 제한을 하는 거니까 아까 시도지사한테 제한할 수 있다는 잘못됐습니다. 자, 3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아까 제안자한테 제안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자, 정부 추정기관의 장은 공공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공공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제안 같은 거 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 없는 거죠.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는 아까 우리 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때는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받는 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을 하고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하는 10명도 있었죠.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는 자는 공공기관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이상이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그런 구역일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별도로 제안서를 낼 수 있고 나머지 제안은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이 정답을 일단은 여기 보시면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3번 지방공사의 장이 면적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지방공사의 장이 아니라 국가공기업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안에 통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제안자한테 이 제안의 수용 여부를 통보하는 것은 틀렸죠. 자,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제안자한테 통보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것도 틀렸습니다. 자, 5번.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은 제안자랑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제안자한테 부담시켜야 된다가 아니라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의무 규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 이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맞는 거는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정보 출연기관회장은 제한할 때 동의,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 없다. 자, 지방공사의 장이 아니라 공공기관, 정보 출연기관회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기획과 밀접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거. 자, 제안이 들어갔을 때는 수용 여부를 1개월 안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우리 3번 정답은 2번으로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은 다 틀린 질문들이니까 이 해설을 보시면서 정답을 2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 규모가 있었죠. 자, 도시개발구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번 지문이 맞게 되겠네요. 자, 여기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지역의 규모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1만 제곱미터 이상 1번 정답이고, 자,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 규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지역에서만 1만 제곱미터 이상이지 보존 녹지 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관리 지역은 비도시역이기 때문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기준인데, 자, 다만 이런 비도시역 같은 농림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 이런 것들을 둘 다 확보했을 때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5만 제곱미터도 잘못됐죠. 비도시역에서 아파트 연립을 짓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교육청과 협의하고 4차로 이상 도로를 설치했을 때는 비도시역 30만 이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바뀌니까 요 5만 제곱미터가 또 잘못됐네요.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하시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충화면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주거나 상업지역 같은 용도지역에서는 1만 이상, 공업지역은 공장 같은 걸 건축하기 위해서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좀 더 크게, 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참고로 여기 생산녹지는 이 생산녹지 지역이 전체 구역의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가면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이란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자, 일단은 주거성업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정해야 되고, 자,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아까 문제에서 나왔듯이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4차로 이상 도로까지 설치했을 때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자, 추가로 여기 1호의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자,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가 먼저 지정된 지역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도 구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4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맞는 거니까. 자, 우리 5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개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구역은 이렇게 하나의 구역을 2개로 분할할 수도 있죠. 분할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을 뭐 분할하거나 결합 같은 거 했을 때 그 결합한 면적이 1만 이상, 분할된 면적도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 같은 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5번에 바로 나오네요.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시행할 때, 자, 결합도 가능하고 하나의 구역을 2개로 분할할 수 있는데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고 결합했을 때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2번 같은 경우 우리 금방 보신 건데 취락지구가 지정된 자연녹지입니다. 아까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된 자연녹지면 최소한의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면적 제한을 배제하는 그런 지역이 맞습니다. 취락지구가 지정된 자연녹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자연녹지, 아니면 3번 질문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자, 우리 계획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이니까 면적이 30만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죠. 그렇죠? 면적 제한을 배제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정답은 우리가 이 3번으로 정답을 봐야 되겠네요. 이게 좀 틀린 걸 찾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요건 약간 심화 지문인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아까 우리 면적도 지켜야 됩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경우는 30만 이상 면적도 지켜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여기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추가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자, 5번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해서 시행할 때 분할된 각 지구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맞죠? 이 정답이 3번으로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이면 면적 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배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등을 할 때 자, 지정될 구역에 가서 그 지역의 토지, 건물, 공작물, 주거, 생활 실태, 주택 수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한다.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이건 임의 규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이런 기초조사 항목인데 이게 자, 이게 국토계획법처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구역에 가서 그 지역의 토지, 건물, 공작물의 현황, 주거생활 실태, 주택 수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다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 먼저 하고 공청회까지 하여야 한다는데 100만 미만이니까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죠. 자,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처리해서 공청회를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 공람 절차가 자, 원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공람 절차를 처리할 때 자,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자, 일간신문에 공고하려면 이게 돈이 드는데 비용이 드는데 자, 이 돈이 안 드는 공모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원래 공람이라는 게 아까 좀 전에 면적이 100만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100만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공람이라는 거를 처리할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줘서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고를 원래가 일간신문에 해야 되는데 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비용이 안 드는 공보, 행정청이 발행하는 신문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대신 공고할 수 있는 이런 세부 지문이 있습니다. 자, 공람을 할 때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할 수 있는 것,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맞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중앙, 그 다음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변경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이게 바로 협의 절차와 심의를 거치라는 거죠.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예, 뭐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나 대도시일 때는 시도나 대도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변경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면서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하고도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가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 협의해야 된다.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도 먼저 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할 규모이다. 이거 맞습니다.
자, 정답 우리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1번. 자, 이 부분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로 보충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그 토지, 건물, 공작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여기 지정권자라든가 그 밖에 시행자 등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장소에 가서 토지, 건물, 공작물, 자, 주거 생활 실태와 주택 수요 등을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이것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로. 자,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도 해야 되는데, 자, 공람이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처리하는 것. 자, 변경할 때도 또한 같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런 변경 같은 거 하려면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거나 뭐 개발계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한다. 근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추가적으로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추가 협의라고 해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그 밖에 심의를 거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관보나 공보에다 고시해서 이걸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 들을 때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공람을 할 때 원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공고 열람할 때 공고를 일간신문에다 공고해야 되는 건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대신 공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까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추가협의, 지정권자가 원래 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면 되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토부 장관하고 이거 추가협의라고 합니다. 국토부 장관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한번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이 된 사항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꼭 보시 바랍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법정된 개발행위를 하려면 7가지 개발행위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지사, 시장원수 같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법정된 허가 대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건축물의 건축, 대선하고 용도 변경이 들어가죠. 근데 가설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가설 건축물 포함한 건물의 건축과 뭐 공작물 설치도 있겠죠. 그 밖에 건축물의 대선과 용도 변경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이런 행위를 하면 사업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대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절토성토 정지 포장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게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이죠. 자, 이런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종목의 벌채와 식재, 토지의 분할,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것들도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가설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합병. 합병은 7가지 허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이런 지역에서는 법정된 7가지 개발해야 할 때는 여기 특광시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1번. 자, 우리 8번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원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걸 찾는 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자, 우리 공유수면 매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토지 형질 변경이므로 절토성토, 정지포장, 공유수면 매립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토지 형질 변경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자, 농림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도시개발구역에서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구역이지만 사업하지 않고 남겨두기로 한 대지니까 여기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토석 채취 같은 경우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맞고,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원칙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번 문제하고 7번 문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7가지 개발을 허가받는데 허가 안 받는 행위들도 있었죠. 자, 우리 보충 이론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단 추락지구가 먼저 지정되어 있는 장소일 때는 이런 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않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도 좀 전에 문제 나왔던 게 이거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7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특별광역시, 자치도,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특별자치시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는 이 세종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법이랑 관련 없이 그거는 빠지고 여기 특별광역시, 자치도,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가설 건물을 포함한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자, 읽으실 때 이 분홍색을 일단 빼고 읽으십시오.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건물 짓고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시고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기 때문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추가적으로 건축물을 크게 고치는 대선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요거 추가하고 종목의 월차와 식지를 추가해서 자, 이런 행위들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 추가적으로 넣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개발행위를 할 때는 여기 특별광역시, 자치도,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가설건물 포함되어 있고 합병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에다가 이 분홍색 2개를 추가해서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인데 자, 허가를 안 받는 예외가 있었죠. 자, 특히 농사 짓거나 재해복구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농사 짓는 공작물, 농사 짓기 위한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자, 남겨두기란 대체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석 채취,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 자, 임시로 심는 거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임식재가 경작지에서 임시로 식재할 때는 이 경작행위에 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농사짓는 행위에 방해가 될 때는 허가 안 받는 항목에서 다시 또 제외돼서 이 분홍색은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노란색이 허가를 안 받는 거 대표적인 거고 분홍색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9번 문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련된 기출문제로서 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자, 우선 지금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되는 이유가 우리 이제 A타입이 있고 제가 옛날에 B타입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자, 이 같은 경우는 B타입으로 봐야 되겠네요.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일 때는 아래 규정된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만드는 순서일 때는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자, 보시면 몇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여기 2년 들어가는 거죠.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자,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요 2년을 5년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고 나서 다시 또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날 있으니까 자, 이때도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5년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2년, 3년, 5년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2번을 정답을 하시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B타입에서 도시개발구역에 해제되는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고 비정상적으로 해제하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A타입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 관련 내용들도 보시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하나 더 보시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해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게 바로 이제 A타입이 되는 거죠. A타입은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개발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내려와서 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자, 요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해제로 보야 되기 때문에 A타입에서 요거 3년짜리 해제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됐네요. 자, 2번. 자, 환지 방식이나 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자,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해제가 되는 거죠. 이게 수용 방식일 때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이고 환지 방식일 때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해제가 될 때 자, 공사 완료 공고가 아니라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2번 틀렸죠. 3번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한다고 B타입이라고 알려졌으니까 그렇게 순서를 잡고, 자, 일단은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자,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 하지 않으면 그 2년 되는 날 다음 날이죠. 요 되는 날도 틀렸습니다. 자,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자, 이때 구역 면적이 330만 미만일 때는 요걸 2년으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2년 둘로 바뀌어야 되고 그 해제되는 날도 2년 되는 날 다음 날로 바꿔야 됩니다. 자, 4번 질문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고 나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으로 가는 B타입인데 이것도 3년이 원래 원칙인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니까 이게 5년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5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5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맞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면적이 330만 이상이니까. 자, 4번 같은 케이스는 이제 비정상적인 해제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데, 자, 이렇게 4번 같은 경우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5년 되는 다음날 해제가 되면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본다죠. 자, 비정상 해제일 때는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이 5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정답을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 해설 보시면 1번 지문은 요거를 3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2년이 아니라. 자, 이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자, 3번 같은 케이스는 요 개발계획이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한 거기 때문에 구역에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하는 게 2년이죠. 자, 330만 미만이니까. 근데 이제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3년인데 면적이 330만 이상이니까 이게 5년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5년 되는 다음 날도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해제이기 때문에 아까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에 용도지역, 도시지역이 다시 옛날 용도지역으로,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각 환원 폐지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본다. 비정상적인 해제일 때는 지정 전에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이론을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인데 다음에 규정된 날 다음 날에 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자, 먼저 A타입으로 할 때는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A타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요 개발계획하고 시행자, 시행 방식을 정하는 파트가 이렇게 묶여서 요 개발계획 파트가 먼저 수립이 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순서가. 자, 그럼 이럴 때는 구역 지정고시를 출발로 해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상적인 해제로서, 자, 요거는 이제 B타입이죠. 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는 경우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고,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에서 실시계획 인가신청하는 게 3년인데 이것도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B타입으로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문제 지문이 나오면 순서가 B타입이니까 이렇게, 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지역 같은 데서는 B타입으로 개발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B타입이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요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요 두 번째 파트가 이렇게 묶여서 이게 두 번째로 내려오고 세 번째가 실시계획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으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2년 내 개발계획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2년 되는 다음 날에 이 사업이 자꾸 지연돼 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지된 것으로 보는 거고,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되었더라도 또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안 내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요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요 두 개 2년, 3년이 다 5년으로 바뀌는 거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B타입만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타입하고 B타입을 요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보시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A타입, B타입 공통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해제가 됐을 때 수용 방식으로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자, 환지 방식으로 끝났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해제는 A타입에서 구역정에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을 때 A타입에서 3년짜리, 이건 정상적으로 해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B타입에서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구역 지정고시에서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없으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 해제가 되는 거고, 또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없으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비정상적으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문제로 오셔서 이 문제가 가장 대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이해를 못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트를 바꿔서 이제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행정청이 지시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요 개발계획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개발계획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뭐 개발계획이 앞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로 와서, 자, 이 문제가 좀 옛날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예외를 종합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면 아까 우리 B타입으로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여기가 또 취락지구가 지정된 지역입니다. 취락지구고 또 면적이 3만 제곱미터면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이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연녹지 지역이고 여기 취락지구가 지정돼 있고 면적은 3만 제곱미터고 사업 시행자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해서 조합이다. 이때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한테, 특광도한테. 이렇게 해서 특광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원칙 지문으로 이거는 여기 뭐 자연녹지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이런 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 당연히 맞습니다. 위에 특별한 조건 없이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가 환지 방식이면 자,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여기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는 얻어야 된다. 자, 왜?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여기가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자, 원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란 얘기입니다. 자, 환지 방식이 원주민들이 다시 이렇게 재정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를 찾아서 거기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얻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맞습니다. 자,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처리할 때 아까 우리 주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면적이 3만 제곱미터니까 이게 100만 미만이므로, 자, 공람을 실시하고 나서 공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맞죠? 자, 맞습니다. 면적이 3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B타입으로.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조항이 취락지구면 적용되지 않죠. 이게 도시개발 앞에서 우리 배운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가 들어오면 그런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이런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11번 정답이 5번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처럼 시군구청장은 별다른 조건 없이 시도지사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시도지사가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고,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도 동의고 변경할 때도 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공람기간 만료 후 공초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한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근데 이 5번은 추락지구 때문에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그런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이 5번 되겠죠. 자, 12번.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 그 밖에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 같은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B타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자, 이것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비도시역이니까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B타입으로 하는 곳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국가가 시행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여기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가 시행자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때는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 질문 잘못됐네요. 자, 4번. 자, 개발계획 작성 기준자가 붙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 맞죠? 기준자 붙은 것들은 대부분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행정 지침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5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 5가지 기능이 복합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포함돼서 상호 조화를 이뤄야 된다.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이게 분당이나 일산 크기 때문에 우리 분당처럼 5가지 기능이 모두 들어가 있는 대단히 신도시 같은 것들, 큰 규모, 이 자족 기능이 있는 신도시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5가지 기능이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30만 이상이면 5가지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서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된다. 정답은 일단 3번 되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만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를 또 안 받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얻어야 되는 것. 자, 13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같은 게 들어가는데 설계도나 자금계획은 아니죠. 설계도나 자금계획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정답을 4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발계획에는 토, 인, 교환 이런 거, 세원보 이렇게 수용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 등에 있는 권리의 세부 목록, 세목, 여기 토인, 교환, 세원보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계획 내용에 1번, 2번, 3번, 5번은 맞는데 4번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죠.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이건 구역 지정과 요 개발계획 수립을 이렇게 혼합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 2개 이상 지역을 결합할 수 있죠.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도시개발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구역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법정된 지역이 하나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2개 이상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할 때도 결합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추가적으로 법정된 지역이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결합했을 때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원용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어디고 이런 개발 방향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토, 인, 교환, 세원보라고 해서 이 원용지로 공급될 토지의 어떤 위치 같은 거나 규모, 그 다음에 개발 방향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자, 국공유지를 포함이죠. 요거 틀렸네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이거 틀렸습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거 틀렸고 여기 또는 틀렸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각각 다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됐다. 정상적인 해제네요.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가 됐을 때는 자, 아까 좀 전에 의제되었던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었을 때 의제가 되었던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계속 도시적으로 남아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인 해제니까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다 고시하고 대도시가 아닌 지정권자는 관할 신구청장한테 관련 서류를 보내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권자가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시도나 대도시가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라는 신문에다가 관보나 이게 공보죠.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수정을 했습니다. 관보나 공보에다 고시하는 거죠.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일 때는 관보, 시도나 대도시일 때는 공보에다 고시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관련 지정 내용을 시군구청장한테 관련 서류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정답은 3번으로 보시고요. 자, 15번 문제. 15문제는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자, 이게 바로 뭡니까? B타입이죠. 자, 원래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전에 수립하고 구역 지정으로 내려오면 A타입인데 이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딥니까?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들 또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거,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같은 비도시 지역,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정하고자 하는 구역, 여기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적용되지 않고, 자, 근데 여기 5번에 보시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이 원문이죠. 근데 지금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분의 40이다. 공업지역만.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이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100분의 40이면 이 기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이거 5번으로 봐야 되겠죠. 5번. 자, 이거는 B타입으로 수립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걸 찾습니다. 자, 이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 같은 지역들, 그 다음에 그 계획관리 지역 같은 비도시,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공모한 지역들,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의해서 정하고자 하는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지문이.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의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도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B타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 5번은 이 조건하고 안 맞죠. 정답을 5번으로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B타입으로 할 수 있는 장소. 자, 우리 16번 문제로 넘어오시면 16번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 아까 환지 방식이 나왔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경미한 변경일 때는 동의를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경미한 변경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 자, 보세요.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할 때는 중요한 변경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너비가 10m짜리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를 안 받는 겁니다. 지금 동의를 필요한 경우를 찾는 겁니다. 자, 너비가 10m 이상 도로가 자, 이게 신설 폐지할 때 중요한 변경으로 동의를 받으니까 너비가 10m짜리 도로일 때는 12m 미만이므로 동의를 안 받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자,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동의를 받고 100분의 4를 증가하면 동의를 안 받는 것입니다. 요거. 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자,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가 증가했을 때 자, 용적률도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중요한 변경으로 동의를 받는데 100분의 4면 동의를 안 받습니다. 100분의 5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자,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이거는 무조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가 증가했고 자, 지금 보시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해야 됩니다. 또 인구도 3,000명 이상이 증가하면 이것도 중요한 변경인데 인구도 3,000명보다 작은 2,600명이고
100분의 10보다 작은 100분의 5가 증가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를 안 받는 케이스로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는 건데, 도로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중요한 변경 동의를 받고, 자,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용적률도 100분의 5 이상, 근데 인구는 100분의 10 이상이다. 일단 이 4개를 잘 기억해 두시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 기준보다 작을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합니다. 자, 일단 정답은 이 4번입니다.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이렇게 통합하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변경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자, 17번 문제는 자,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묶인 것은, 자, 이건 바로 뭡니까?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형태인데, 자, 지금 이것도 심화 문제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 내용에는 토, 인, 교, 환, 세원보가 있는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A타입일 때, 자, 이건 A타입으로 푸셔야 됩니다. A타입은 개발계획의 처음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개발계획을 처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기억번. 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부 목록도 맞죠.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각종 권리를 조사하는 권리의 세부 목록도 맞습니다. 자, 기반시설 비용부담계획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여기 세입자 안정대책 같은 거, 요 지금 기억, 니은, 미음, 기억, 니은, 미음, 정답이 3번입니다. 여기 보건의료시설 설치 계획하고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와 그 개발 방향은 이런 문제하고는 안 맞습니다. 자, 개발 계획을 처음 만들 때 이건 포함시키고 기억, 니은, 미음이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정답이 3번인데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관련 17번 문제에서 개발 계획의 내용에는 사업 시행 기간, 사업 시행자 이름, 사업 시행 방식도 정해지네요. 이 개발 계획으로 지정권자가 지시를 하면서 구역의 명칭과 위치 같은 것들, 사업 시행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사업 시행자 이름, 사업 시행 방식을 전부 수용으로 할 건지, 전부 환지로 할 건지, 혼용으로 할 건지, 그 밖에 토, 인, 교, 환이죠. 토지이용계획, 인구수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조계획, 그 다음에 세원보. 자, 세는 요 뒤에 가보시면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각종 권리의 세부 목록입니다. 세, 네,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어디고, 개발 방향 같은 거, 보건의료 설치계획 같은 거니까 개발계획에는 시행자, 시행기간, 시행방식을 정하고 토인, 교환, 세원호 이런 것들이 개발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11, 12, 13, 14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A타입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기반시설 비용계획, 두 번째 12번은 세부 목록, 자, 세 번째가 세입자 안정대책, 네 번째가 단계별 추진계획인데 요거는 A타입에서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타입은 개발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4가지 항목은 뺄 수 있다는 겁니다. 11, 12, 13, 14번 항목, 아까 기반시설 비용계획,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아까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그 4가지 항목은 개발계획을 이때 만들 때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될 수 있는 4가지 항목이 있다. 이걸 아까 17번 문제로 찾는 겁니다. 이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래서 A타입에서 개발계획을 처음 만들 때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들이 있고 처음에 포함시키지 않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서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기반시설 비용계획,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것들은 개발계획의 내용인데 굉장히 특이한 항목이다.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다. A타입에서. 수필 문제를 봤을 때 이 기반시설 설치할 때 비용부담계획, 세부 목록, 그 다음에
여기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대책 하나만 더 추가하면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것들은 요 기역, 니은, 디귿은 A타입에서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이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보시고 앞에 16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 아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를 안 받고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아닌 걸 찾아라. 정답이 4번.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계획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랑 관련돼서 보충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요 지정권자가 수립해주는 지시하는 계획이죠. 시행자한테 지시하는 계획이 개발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가 아까 있었죠. 원래 A타입입니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역 정하고 아까 우리 해제할 때도 이 구역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 구역이 해제되는 사유할 때도 A타입으로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개발계획을 공모한 지역과 다음의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웨이 지역, 주거, 성업, 공업의 합계가 전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들,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별도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정하는 지역들, 요게 아까 B타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이 먼저 들어가고 개발계획이 요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쪽으로 가는 이런 순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 문제는 따로 안 나왔지만 요 개발계획의 변경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군구청장, 시행자가 요청을 하면 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아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동의를 안 받죠. 자, 그래서 근데 아까 어제 보시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동의를 안 받는다. 근데 경미한 변경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써 있는 것들의 반대가 경미한 변경입니다. 아까 문제 잘 생각해 보시면 자, 경미한 변경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다. 아까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중요한 변경이니까 동의를 받고 너비가 12m 미만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경미한 변경이 되는 거죠. 수용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됐을 때 이렇게 아까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면 중요한 변경이고 또 뒤에 가보시면 아까 문제 나왔던 거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감할 때 근데 뭐 공원이나 녹지는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감될 때, 그 다음에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될 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으로 증가됐을 때, 아까 이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은 100분의 10 이상 증감, 그 다음에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이게 다 중요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거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근데 경미한 변경이 뭔가 봤더니 자, 밑에 써 있는 것들이 중요한 변경이고 여기 해당되지 않을 때가 경미한 변경입니다. 자, 먼저 2번부터 너비가 12m 이상 도로를 신설 폐지할 때는 중요한 경우 12m 미만 도로가 경미한 변경입니다. 자,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는 무조건 중요한 경우로 봐야 됩니다. 2번과 3번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10짜리가 있죠. 수용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인구 100분의 10 이상 증감 그 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도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되면 이 중요한 변경으로 보고 100분의 10보다 작을 때는 경미한 변경입니다. 기반시설의 면적하고 인구. 그 다음 100분의 5짜리. 자, 기반시설을 제외한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이런 돈 문제, 설치 비용도 100분의 5 이상 증가되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요한 변경이고 100분의 5보다 작을 때는 경미한 변경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까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16번 문제에서 요거 하나 좀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고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해설을 먼저 보시면
자, 지금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그 경우를 찾는 건데 12m 이상 도로는 동의를 받으니까 12m보다 미만인 10m 도로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를 안 받죠. 자, 그 다음에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은, 자, 이 기반시설의 면적은 아까 인구처럼 100분의 이게 10입니다. 10. 100분의 4가 증가하면 요거는, 자, 이거 100분의 10이 아까 100분의 5라고 잘못 설명을 했는데 100분의 10이 맞습니다.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되면 이거는 중요한 변경이고 100분의 4가 증가됐으니까 100분의 10보다 미만음으로 경미한 변경이죠. 그 다음에 자, 용적률. 자, 용적률은 100분의 5가 기준이기 때문에 100분의 4면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용 예정 인구도 100분의 10 이상 증가했을 때 100분의 10 이후 인구하고 기반시설의 면적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이고 요거는 100분의 5니까 어쨌든 여기 답이 4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서 요거 좀 아까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동의를 안 받는 케이스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개발계획 내용 설명드렸죠. 그 개발계획에는 시행기간, 시행자, 시행 방식을 포함하고 토인, 교환, 세원부가 들어가는데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11, 12, 13, 14 기반시설 비용계획, 세부 목록, 세입자 안정대책, 단계별 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A타입에서 처음에 개발계획 만들 때 집어넣지 말고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개발계획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파트가 이제 시행자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도시개발 구역 했고 또 개발계획 관련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럼 시행자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12명 시행자 후보가 있었으니까 자, 일단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우리 33회 때 기출문제인데 이 한국부동산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인데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법정대 매입 공공기관. 자, 매입 공공기관 중에서 이 부동산원은 포함되지 않고 이 매입 공공기관에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되므로 이 토지공사나 농어촌공사는 앞에 거랑 중복되니까 무시하고 자산관리공사를 매입 공공기관으로 보시고 정답을 요거 2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 중에서 2번 시행자가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이 6개입니다. 토지주택공사 하나, 농어촌공사 둘, 한국철도공사 셋, 수자원공사 넷, 관광공사 다섯, 그 다음에 6번째가 매입 공공기관인데 이 매입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 국가 시행자 될 수 있고 부동산원 대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지방공사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20번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내용 중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인가 받는 걸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같은 거하고 공고 방법의 변경은 간단하게 지정권자한테 변경 신고사항이죠. 자, 맞습니다.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한한다가 아니죠. 자, 틀렸습니다. 이게 자, 도시개발구역원의 그냥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되는 거지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인가 받을 때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자, 거기 동의한 사람 안 한 사람 관계없이 법에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면 당연히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는 겁니다. 강제 조합원으로.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면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따지지 않고 다 조합원 지위가 이 법에 따라서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세 번째,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거 맞죠? 자,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조합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합원은 보유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거죠. 예, 조합원이 토지 소유자인데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나 200평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한 평씩 조합원 총회에 가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맞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면 조합 설립할 때 찬반 같은 거를 따지지 않고 모두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되는 것은 틀립니다. 정답이 2번. 자, 19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들이 나중에 환지를 받는 경우고 또 조합원들이 환지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자로 지정이 되는 거죠.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이거 문제가 있죠. 자,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없습니다. 이런 추진위원회는 정비법에 넘어가서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설립할 때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는 거지 도시개발법에는 추진위원회 자체가 없습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자,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조합 설립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틀렸죠. 세 번째 질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이 아까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만들 때랑 동일합니다. 자,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인정된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이라는 방식 내에서만 조합 설립이 인정되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자신 같은 게 없으면 신탁업자한테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탁계약 대상은 민간 사업 시행자 5, 6, 7, 8, 9번 시행자이기 때문에 이 5번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문항수가 좀 바뀌었는데 앞에 20번 문제 먼저 풀고 19번 문제를 이렇게 뒤에 풀어서 19번 정답이 2번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신탁 규정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주어가 공공이 아니라 민간 시행자, 5번 시행자, 6번 시행자, 7번, 8번, 9번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 사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요 관련 내용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자, 21번 문제.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으면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법인 성격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지만 법적으로 이 조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조합이 성립되는 거고 등기는 30일 이내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토지 소유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안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자, 동의를 철회하는 건 언제 해야 됩니까?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확보해야 되는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입니다. 자, 그 동의 요건에 맞춰주기 위해서 동의를 써줬는데 동의를 철회하려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가 되었다면 동의자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2번 지문 틀렸습니다. 자, 1번이 지금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1번. 자, 3번. 조합원은 규약이 정하는 조합의 운영, 경비 같은 걸 부담해야 되는데, 자, 우리 조합은 내규가 정관이죠, 정관. 그래서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자, 조합의 내규는 정관이기 때문에 규약이란 말 쓰시면 안 돼요. 자, 규약이란 말 쓰려면 주택법에 가서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은 등기하지 않고 성립하기 때문에 그때는 규약이란 내규를 만들고 이 도시개발 조합은 정관입니다. 정관. 법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이 조합의 내규인 정관에서 정한 운영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조합의 임원은
다른 그 조합에 다른 임직원을 겸할 수 없고, 조합장이 같은 조합에서 이사 같은 걸 겸직하면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조합에 가서도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겸직 금지입니다. 겸직이 금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후, 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제 이게 기준날짜이기 때문에 기준날짜 이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을 갖지 못합니다.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죠. 이게 일정한 기준날짜 이후에 구분소유권을 분할해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의결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구분소유권자가 공람 공고일 기준날짜 이후에 분할을 해서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이거를 분할해서 뭐 공동소유같이 이렇게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의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답 우리가 21번 같은 경우는, 자,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자, 22번.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동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조합 설립 같은 거 할 때 아까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동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세부적인 동의의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조합 설립할 때도 이 토지 면적 계산할 때 아까 우리 환지 방식 개발 계획처럼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거 아까 우리 그 1번 지문이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랑 동의 요건이 같으니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면적 계산할 때. 자, 토지 소유권이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은 대표 공유자 한 명한테만 토지 소유자 지위를 주는 거고, 다만 집합건물법 같은 우리 아파트라든가 연립 같은 거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나대지 같은 토지를 여러 사람 5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뽑아서 그 사람만 토지 소유자 지위를 주는 거고, 집합 건물은 아파트라든가 연립 형태가 있고 아파트의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죠. 근데 이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 구분 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보는 거죠. 땅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동의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아까 면적 3분의 1 이상을 받을 때 거기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받을 때는 사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동의 요건이 미달되면 국공유관리청에 동의를 추가적으로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 4번도 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소유권이 분할되었다.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됐습니다. 이럴 때는 공람공고일 이후에 증가된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에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공람공고일이 기준 날짜 이후에 구분소유권이 아파트 구분소유권이 있었다. 구분소유권을 여러 사람들이 분할해서 쪼개서 가진 겁니다. 아파트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3명이 구분소유권자가 된 거죠. 공유 형태로. 그러면 증가한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일 이후에 이렇게 분할한 거는 인정하지 않고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4번 되는 거죠. 공람공고일 전, 공람공고일 그 이전 날짜로 토지 소유자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별도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죠. 자, 우리 이런 것들은 뭐 기출지문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여기 공유자가 있으면 대표 한 사람만 뽑아서 토지 소유자로 보는데 이 집합 건물 아파트 소유자가 갖고 있는 땅 공유일 때는 구분 소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씩으로 인정하는 것. 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확인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죠. 기준 날짜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한 사람 소유가 여러 사람 소유가 되었을 때는 소유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공람공고일 이전 날짜로 토지 소유자 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죠. 자, 23번 문제.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 자, 이거는 대행 업무죠. 자, 신탁은 민간 시행자가 할 수 있고, 요 대행이라는 업무는 공공시행자죠. 우리 공공시행자는 여기 해설을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 1번 시행자, 2번 시행자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 4번의 지방공사가 요 4가지 업무만 대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시계획에 들어갈 설계도 기반시설 공사, 주택의 설계, 토지 분양 업무입니다. 자, 이 4가지 업무가 자, 이 문제는 이 4개 다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설이 좀 잘못된 거 수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주체가 요 4가지 업무를 등록사업자한테 대행시킬 때 실시설계, 기반시설 공사, 부지 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 요 4가지가 모두 다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이거 5번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교재 가신 분들이 좀 잘못됐으니까 정답을 5번으로 고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회 때 기출인데 이 지문 자체가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문제를 다시 만들면 정답이 5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 공공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1번 시행자 공공기관 3번 정부 출연 4번의 지방공사가 요 4가지 업무에 대해서 이 주택법상 건설업자인 등록사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어려운 업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문가인 등록사업자한테 대행시키는 것은 실시설계, 기반시설 공사, 부지 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까지를 요 대행시킬 수 있으니까 요 전체 다 정답을 5번으로 고쳐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가 있고 총회의 결정을 대신 결정할 수 있는 대의원회가 있죠. 자,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연습을 했죠. 임정환 합계 요 5가지 내용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선임, 정관 변경, 환지계획의 수립 같은 거, 환지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합병과 해산,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들. 여기 보시면 정관, 개발계획, 조합 임원, 조합의 합병 해산. 그 다음에 이 5번은 대행할 수 있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자금의 차입 같은 것들, 자금의 차입,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부과하는 부과금액 같은 것들을 정하고 이 징수하는 방법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대의원들이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임정환 합계, 임원, 정관, 환지계획의 작성, 그 다음에 합병 해산,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자, 조심할 거는 요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같은 것들, 실시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제외이기 때문에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고, 자, 조합의 해산 업무도 원래 대행 안 되는데 청산금 징수교부가 완료되고 나서 나중에 서류 정리 같은 거 하는 해산일 때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조합의 여기 청산금 징수나 교부가 완료된 후 조합을 해산하는 업무는 대행할 수 있다. 자금의 차입 같은 것들, 조합의 수지 예산, 부과금액을 계산하고 징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상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임정환 합계로 외웁니다. 임정환 합계, 임원 선임, 정관 변경, 그 다음에 환지계획의 작성이나 변경 같은 것들, 합병과 해산,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고 요 실시계획 같은 경우는 대행할 수 있고 청산금 교부가 완료된 다음에 조합의 해산 업무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간단한 서류 정리 해산이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고 자금 차입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수입 지출 예산 세우는 거하고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부과하는 부과금액을 계산하고 징수 방법 같은 걸 정하는 거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있다. 정답은 5번. 자,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건데 자,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은 돼야 되고 이 대의원들은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체결을 하거나 조합장이나 이사가 평상시에는 조합을 대표하다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조합장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소송에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니까 2번 틀렸습니다.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는 둘 수 있다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대의원 수가 이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다 틀렸고, 자, 4번 조합원이 조합원들한테 부과한 부과금이나 조합원들이 연체료 같은 것들을 징수를 체납을 하면 조합원들한테 부과한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조합원이 체납하면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그럼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청장한테 수수료 지급하기 때문에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4입니다. 자, 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 되기 때문에 금고이상 시험 같은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합 임원이 되려면 집행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금고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합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이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돼요. 대의원 수가 전체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은 뽑아야 되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틀렸죠. 감사가 대표하는 거고 대의원에 둘 수 있는 거고 수수료는 100분의 4를 지급하는 거고 자, 조합원은 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조합 임원이 이 집행유예 같은 기간에 있는 동안 조합 임원 될 수 없는 거니까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에도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있었죠. 사업시행자 할 때. 자, 점거를 환지 방식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로 들어오고 나서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자, 이게 이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 1년짜리가 이게 맞죠. 자, 2번 시행자가 부도나 파산나서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고 3번도 행정처분에 따라서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맞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도 시행자 변경 사유가 맞죠.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 고시 후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니라 도시개발 구역이 해제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 5번은 시행자 변경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1년짜리 시행자 변경 사유하고 2년짜리 시행자 변경 사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으로 가는 거고 실시계획 인가받았으면 공사 착수하는 거는 2년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보시면 5번. 자, 이런 27번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 우리 보통 이제 민간 시행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가령 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는 규약이란 내규를 만듭니다. 조합이 사업할 때는 정관이고 조합을 뺀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다른 민간 시행자랑 공동으로 사업할 때는 규약을 정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규약을 만들어 사업할 때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환지 방식 관련된 용어들, 청산, 환지 계획과 환지 예정지, 채비지, 보류지, 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1, 2, 3, 4번은 환지 방식에만 들어가는 건데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 같은 거 했을 때 둘 다 규약을 만들 때 포함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오시면 이게 규약이고 규약이라는 것은 조합이 아닌 민간 시행자가 사업할 때 만드는 내규입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환지 방식 관련된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경우는 만드는 건데 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경우는
수용과 환지 방식 모두 다 사업 시행자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같은 것들은 둘 다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용과 환지 둘 다 들어가는 거니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환지 방식 할 때만 들어가는 거고 이 주된 사무소, 사업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은 수용이나 환지 쪽 규약을 만들 때 둘 다 포함되는 사항으로 정답을 5번. 자, 이것도 좀 안 좋은 문제죠. 문제가 좀 스타일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실시계획 문제인데, 우리 실시계획 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우리 사업 시행자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충학습으로. 자, 도시개발법은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문제를 푸는 거겠습니다. 자, 일단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다음에 자, 1번부터 12번까지 시행자가 있었죠. 이 중에서 시행자를 정하는데, 1번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아까 여기 매입공공기관의 자산관리공사, 이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도 개발센터가 있는데 이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철도공사는 여기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열차를 운행하는 공기업이고 철도역을 건설해주는 국가철도공단이 있는데 우리 KTX 역을 건설하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죠. 정부 출연기관 중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도 여기 개발센터 자, 지방공사까지가 우리가 공공시행자고, 자,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있는데,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된다. 그 밖에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이전법인, 주택법상 등록한 자, 9번에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자,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출자법인 세울 때는 1번부터 11번까지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인데, 이 조합은 출자할 때 제외된다. 공동 출자법인 만들 때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12번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하는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거죠.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합니다. 다만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법정된 사유에 해당되면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법정된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으면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국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기출문제입니다. 30회 때. 자, 다음에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이런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데 법정된 사유가 토지소유자 조합이 개발기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한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집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 나오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를 안 하고 자, 원래 전부 환지 방식이면 원칙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으로 시행자를 정하는 거죠. 근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다. 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1년 기다려도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신청 내용에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2분의 1,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동의했을 때 이렇게 되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앞에서 많이 봤죠.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절차, 추진위원회는 안 만들고 7명 이상 소유자가 모여서 정관 등을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거죠. 자,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죠. 주된 사무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은 간단하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에. 자, 이게 바로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만드는 거랑 같은 동의 요건이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우리 조합원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 되는 거죠. 조합 설립에 동의를 묻지 않고 강제로 조합원 지위가 생기는 겁니다. 자, 평등한 의결권,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고, 그리고 공유 토지는 토지가 나대지 같은 게 있을 때 5명이 공유자가 있으면 대표 1명한테만 의결권을 준다. 조합원한테. 단 집합건물 아파트 소유자라면 땅을 공유하고 있을 때 구분 소유자, 아파트 구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별로 토지 공유하고 있더라도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을 주는 것이죠. 자, 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라는 임원을 두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 임원은 겸직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겸직 금지. 그리고 임원이 다음 결격사례장 되면 그 다음 날에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여기 행위 무능력자가 되었을 때, 파산 선고 받았을 때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겁니다. 집행유예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니라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자, 그리고 자, 조합장 이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지연하거나 소송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조합에는 총회를 필수적으로 두고 총회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총회가 다 의결 사항인데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임정환 합계 아까 얘기한 거 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의 합병 해산, 그 다음에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는 것이니까 조합이 처리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것들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자, 대의원회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에 둘 수 있다.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는 더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 다음 사항이 바로 아까 임정환 합계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경미한 환지계획의 변경, 청산금 교부가 완료되고 나서 조합의 해산 업무는 대의원들이 대행 금지하는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이 분홍색은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듯이 자금 차입 같은 거, 자금 차입, 조합의 수지 예산 이런 것들도 대행할 수 있었죠. 조합이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복을 하면 부정권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자, 조합원들이 부가금을 안 내면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는 100분의 4인 4%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행자가 변경될 때 2년짜리 변경사유하고 1년짜리 변경사유가 있었는데, 자, 나머지 시행자가 부도났을 때 시행자 지정 주소는 보시면 되겠고, 우리 요거를 이렇게 A타입에서, A타입은 개발계획을 먼저 만들고 도시개발 구역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 분홍색은 해제입니다. 해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가 변경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공사 착수하는 게 2년이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1년짜리하고 2년짜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자,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 시행자가 구역 지정해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위탁하고 신탁이 있었는데, 위탁은 참고로 보시고, 위탁은 이제 어려운 업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위탁이라는 업무는 참고로 보시고, 여기 보시면 신탁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 조합, 이전 법인 8번 시행자인 등록사업자 9번 시행자까지가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도시개발 사업의 전체를 신탁업자한테 신탁계약으로 사업을 맡길 수 있고, 아까 문제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대행 업무는 4가지 업무만 대행할 수 있는 것이죠. 공공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1번 시행자, 2번 시행자 공공기관, 3번 시행자 정부 출연, 4번 시행자 지방공사만 실시설계, 부지 조성, 기반설 공사, 조성된 토지 분양 업무를 주택법상 등록사업자한테 대행시킬 수 있으니까 이 4가지 업무가 이 공공시행자가 주택법상 등록사업자한테 대행시킨 업무입니다. 그 밖에 아까 규약은 아까 문제에서 규약 나왔었죠.
규약이라는 게 이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이 모여 사업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공동을 할 때는 이런 규약이라는 내규를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규약.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사업 시행자가 되었을 때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다른 민간 시행자랑 공동을 할 때는 이런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 같은 공공주체가 주로 이 공공주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공공주체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또는 뭐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규정. 자,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 공공주체일 때는 시행규정, 자, 민간주체일 때는 규약. 이렇게 해서 내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규약하고 시행규정도 아까 문제에서 있었죠. 규약을 만들 때 환지 방식에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것은 아까 이런 거 사업시행자의 뭐 사무소, 소재지, 주소 이런 것들은 수용이나 환지 방식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 한번 시행자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워서 제가 이론 설명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지겨우시더라도 관련 내용들을 잘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의를 하는 거니까. 자, 다시 문제로 들어오셔서 실시계획의 작성과 인가 파트. 자, 가끔 보면 실시계획도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이라는 거로 지시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이런 실시계획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관청한테,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 틀린 걸 찾습니다. 자, 당연히 시행자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같은 세부 계획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감소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자, 왜냐면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겁니다. 해설을 보시면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시킨다. 사업 시행 면적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가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인가를 안 받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사업비를, 자, 사업 시행 면적이 아니라 사업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도 경미한 변경이니까 뭐 이런 내용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 면적은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감소만, 사업비는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인가를 안 받는 건데 변경인가를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 3번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인데 실시계획을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작성을 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시도지사면 자기 하급자인 신구청자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일 때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시도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거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할 때는 시, 군, 구청장 같은 하급관청 의견을 듣습니다. 4번 실시계획에는 설계도, 자금계획, 사업시행 기간 같은 것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되죠. 자, 실시계획을 고시했으면 고시한 내용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포함되어 있을 때 이 관련 도시관리계획이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본다. 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도시관리계획은 변경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가 좀 어렵죠. 요거 경미한 변경은 실시계획의 인가를 변경인가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직접 자기가 시행자가 되어서 작성을 하거나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하급관청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실시계획에 첨부될 사항, 설계도, 자금계획 같은 거 맞으니까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실시계획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 앞에 거랑 같은 거고요.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이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포함이 되고 실시계획이 고시가 있으면 관련 지구단위계획도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면서 이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도시관리계획도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4번에 아까 하급관청 의견 청취인데 국토부 장관이 제가 지정권자가 됐는데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본인이 시행자가 되어서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인가권자로서 인가하는 경우에 하급관청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의 하급자는 시, 군, 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은 서열 1등이고 시군구청장은 서열 3등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시도지사나 대도시 의견을 듣는 거죠. 그 4번이 틀렸습니다.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 우리 30번 문제. 자, 실시계획 문제로서 옳은 것은, 자, 실시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은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 토, 인, 교환 이런 거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공부하면서 실시계획하고 개발계획은 분명히 다르죠.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만들어주는 지시하는 계획이고 그 지시를 받아서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 실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사 실시계획입니다. 자,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 아까 이 사업비는 아까 사업 시행 면적은 100분의 10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만 경미한 변경이고 이 사업 비용 같은 사업비는 100분의 10 증감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인가를 안 받습니다. 자, 이것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는 거니까 보시면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중 사업 시행 비용 문제는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감하면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인가를 안 받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으려면 계획 평면도, 계략 설계도 같은 서류가 함께 첨부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설계도서입니다. 설계도서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계획 평면도나 계략 설계도가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설계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실시계획 고시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 고시를 했을 때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결정이 같이 나오면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같이 받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자, 인가권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기 위해서 협의 요청을 하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는 거죠. 30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 요것도 시험 지문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다른 법률의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라는 게 한 30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농지법상 농지준용 허가 이런 거,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같은 것들에 대한 전용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30여 가지 인허가를 같이 받으려고 인가권자가 그쪽 행정기관의 장한테 협의 요청을 넣으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시면 이거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3번을 정답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31번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종전 도시관리계획 같은 게 자, 이게 저촉되면 종전도시관리계획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자,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 종전도시관리계획과 안 맞는 것은 종전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거지 종전도시관리계획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종전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새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기억번 틀렸고요. 자, 요 니은번이 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주택법에 따라서 이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것들도 의제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30여 가지 인허가 의제사항 아까 좀 전에 앞에 문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다른 법률에 의한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협의 요청을 하면 20일 안에 답변이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인허가 의제사항 중에서 이 건축법상 뭐 건축허가나 이 사업계획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요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건데 자, 우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직접 작성을 하거나 인가했을 때 디귿번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구역이다. 근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거나 인가를 했으면
관련 내용을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내용을 수정하라고.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이게 등기소에 통보 제출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실시계획을 지정권자가 작성을 하거나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인가했을 때 뭐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뭐 시행자 이름, 시행 방식, 시행 기간 이런 것들은 등기소에 통지해서 등기부에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이 됐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다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이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기출지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등기소에 통보할 사항 중에 이 앞에 것까지는 통보가 되는데 이거는 등기소에 통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정권자가.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그 축척이 여기 보시면 뭐 25,000분의 1 또는 5만 분의 1의 위치도도 이게 설계도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이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니은 리을이 맞고 기억하고 디귿은 틀립니다. 자, 새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종전도시관리계획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등기소에 통지할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등기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거는 통보사항이 아니다. 자, 이건 설계도서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이 5번.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한 30문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뒤편에서 두 번째 강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법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